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31회 기출문제 민법 해설입니다. 57번 들어갑니다. 이 해설은 민법을 처음으로 한 번도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한 해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하고 장황하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57번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득시효란 물건을 점유하거나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물건은 동산일 수도 있지만 주로 부동산에서 문제가 됩니다.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점유 취득시효는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 취득시효 요건을 하에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은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타인의 소유의 부동산인데 그게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취득시효 기간 동안, 그러니까 10년 동안 평원 공연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면은 그 자기 앞으로 된 소유권 등기가 유효하게 되어 취득시효가 그 부동산을 완전하게 취득한 겁니다. 등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점유 취득시효에서 부동산이면은 등기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완성되면은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채권이란 얘기입니다. 등기 청구권이 채권. 1번 지문을 봅니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안됩니다. 예전에는 잡종재산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용어가 일반재산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 중복등기로 인하여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정된다. 이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용어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복등기. 중복등기가 뭔가 하면요, 중복등기란 하나의 부동산이 하나여야 합니다. 한 필지, 그러니까 한 개, 토지면 한 필지, 건물이면 한 개,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가 중복으로 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일부동산, 일용지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이 하나이면은 그 부동산의 등기 용지는 하나만 개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동산, 일등기 용지입니다. 일용지주의입니다. 일부동산, 일용지주의 때문에 하나의 부동산에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등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양립할 수 없는 중복 등기 중에 하나는 무효가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중복이 되거나 6.25 때 등기부 멸실 후에 멸실 회복 등기가 중복으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2번 지문은 무효인 중복 보존 등기 중에 무효인 보존 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정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중복 등기로 무효이면 그 말소되고 폐쇄되어야 할 등기 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점유 취득시효를 하게 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원소유자란 등기부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입니다. 다음 4번 지문. 4번 지문 들어가기 전에 피담보 채무란 용어입니다. 피담보 채무. 피담보 채무란 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채무와 관련된 비용의 합산에, 여기서 꼭 저당권만은 아닙니다. 이 피담보 채무가 담보 물건에서, 담보니까요, 담보라고 나왔죠. 담보하는 채무, 그러니까 담보 물건입니다. 담보 물건에서 채무인데, 담보 물건에는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란 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채무와 관련된 비용의 합산액입니다. 1억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한다면 그 저당 부동산은 원금 1억에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경매 비용 등을 담보하게 되는데 이 합산 금액이 피담보 채권입니다. 다시 이제 지문으로 가서 보죠.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입니다. 판례가 없다입니다. 여기
이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요.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예, 시효 취득자가 취득 시효 완성 후에 취득 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겠죠. 점유 취득 시효라면은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등기를 하기 전에 원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을 설정했다면은 이 취득 시효 취득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등기 청구권 행사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겠죠. 가늘게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하게 되겠죠. 원소유자 앞으로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해가지고.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보니까 그 등기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으면은, 시효 취득자가 이 저당권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은 시효 취득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시효 취득자가 이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이 피담보 채권을 시효 취득 완성자가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변제한 경우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피담보 채권액이 뭐 1억이라고 하죠. 1억이면 이러면 1억을 변제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취득시효 완성해가지고 부동산을 자기 소유 명의로 만들었는데, 이 1억이 있으니까 이 1억에 대한 이 근저당권이 있으니까 이거를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피담보 재물을 변제하고 나서 이제 손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겠죠. 자기가 뜬금없는 1억을 변제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원소유자가 원래 갚아야 할 채무거든요. 근데 안 갚았으니까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있느냐?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상식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공짜로 부동산을 얻었어요. 시효 취득 완성자가. 그런데 이 저당권 설정한 원소유자는 시효 취득 완성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부동산을 잃어버렸어요. 뺏겼는데 1억까지 갚으라고 하면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판례가 어떻게 지금 법률이 했는가 그건 따지지 말고 우리 일반인의 법감정으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부동산도 뺏겼지, 돈도 채무는 그대로 남았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판례는 지금 다른 논거를 들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취득시효 완성자가 이놈 저당권 1억 갚았으면은 이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거를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1억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판례가 진짜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이요. 이거 지금 판례 한번 읽어봅시다. 시효를 완성한 점유자가 원 소유자에 의하여 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그 점유자가 용인해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 이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 소유자에 대하여 대의변제를 이유로 부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여기서 대의변제 있죠. 대의변제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다는 겁니다. 구상권은 이게 자기가 구상권은 아시죠? 내가 누구를 위해 비용을 비용을 제공했으면은 아니면 비용을 지출했으면은 그 비용을 내가 지출한 비용 때문에 이득을 본 사람에게 그 원래 이득을 본 사람이 이득을 보면 안 되는데 이득을 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게 구상권입니다. 예컨대 교통사고 내면 보험회사가 일단 그 보상을 해주고 나서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청구하죠. 이게 바로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게 구상권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취득시효 완성 후입니다.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완성 후란 겁니다. 이게 완성 전이냐 완성 후냐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완성 후, 이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있지 않은 사이에, 그 사이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신탁은 갑이 을에게 자기 소유 명의를 맡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정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고 명의를 신탁한 거, 소유 명의를 신탁 지금 맡겨놓은 겁니다. 그럼 맡겨놨으면은 이제 더 이상 맡겨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은 명의신탁 해지합니다. 해지를 하게 되면은 명의수탁자, 명의를 맡아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이 명의수탁자, 명의를 맡긴 사람이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가 다시 명의를 맡겨둔 사람에게 해지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효 취득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해지를 원인으로 이게 명의수탁자가 지금 취득시효 완성 후 부동산의 명의자는 명의수탁자입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시효 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판례인데, 이게 지금 부동산 이중 매매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리가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매를 했습니다. 을에게 매매를 해놓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전에 병에게 또 매매를 해가지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중 매매가 됩니다. 이중 매매가 되면은 병이 그 이중 매매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중 매매를 적극적으로 이중 매매에 대한 가담을 하지 않았다면 병은, 이중 매수인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와 비슷한 이 법리가 이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겁니다. 이제 한번 해설을 한번 보죠. 제가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그러니까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명의수탁자가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었어요. 소유권 등기가 돼 있었는데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된 경우에요. 갑은 명의를 맡긴 신탁자, 을은 명의를 받은 명의수탁자입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중에 병이 그 부동산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갑이 명의신탁자, 을이 명의수탁자, 병이 점유 시효 취득자입니다. 병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병은 명의신탁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맞는 지문입니다. 네, 58번으로 합니다. (58번) 지상권인데 지상권을 먼저 이 개념을 좀 아셔야 합니다. 279조 지상권 내용해 가지고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게 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죠. 토지에만 지상권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여기 보면은 이 지상권을 성립하는데 지료 즉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지상권의 성립에는 토지 사용료인 지료의 지급은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를 행사할 수 있고요. 뭐 이건 법조문이니까 다 외우셔야 합니다. 지료 체납 후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를 할 수 있다. 지료 체납하면 지료 체납이 2년 통산하여 2년이면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지료 체납 중에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요. 그러면은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이 아닙니다. 이게 판례는 양수인에게 2년입니다. 양수인 지료 체납이 양수인에게 2년이 되면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채권 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 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이건 설명보다도 제가 지금 용어 설명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담보지상권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담보지상권이라는 용어는 민법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판례에서 나온 용어인 것 같은데 담보지상권이란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토지의 건축이나 식목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토지에다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그러니까 나대지겠죠. 뭐 지상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나중에 저당권 설정 후에 그 토지에다가 건축을 하거나 식목을 하면 나중에 그 토지를 경매하게 되면 그 토지의 담보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을 설정 안하면 나중에 토지를 경매할 때 지상물이 있으면 담보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담보지상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토지를 불법 점유한 것하고 지상물을 설치한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것도 좀 요지가 필요한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58번은 해설이 됐습니다. 59번 여기도 59번도 지금 용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지역권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있으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 요역지는 이거는 지금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이게 민법을 처음 대하시는 분
분은 이 용역지, 승역지 이런 말들이 뭐 좀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이건 도로. 여기 지금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다시.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게 갑이라고 합시다. 갑. 이게 을. 갑은 갑을 여역지라고 합니다. 을을 승역지. 갑이 이 도로로 나가지 못하니까 일이 통행을 해야 됩니다. 통행. 갑이 일이 통행을 하려면은 우리 을 토지가 지금 손해를 보게 되죠. 요역지란 이 통행지역권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통행지역권. 통행지역권인데 이 여역지 갑이 이 도로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을의 토지를 통하여 이 통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을의 토지에 대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역권. 물론 지역권을 설정하지 않고 주의 토지 통행권, 주의 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역권으로서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물권이 아니고 물권의 내용인 상린관계입니다. 상린관계. 상린관계란 이 린자가 이웃 린자입니다. 이웃 린자고 상자는 서로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간에 서로 간에 어떤 소유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걸 상린관계라 합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여기가 지금 맹지이기 때문에 일이 나가려면은 이 주의를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물권이 아니고 물권의 소유권의 내용인 상린관계입니다. 그렇지만은 지역권은 하나의 소유권과 같은 이런 물권입니다.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설정해 가지고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을 행사하지 않고 통행 지역권을 설정해 가지고 일이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 편익을 얻죠. 이 갑이 편익을 얻는데, 이 편익을 얻는 토지가 요역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자가 필요할 요자죠. 한자로 쓰는 게 이해가 쉽죠. 요자. 참 안 됩니다, 이거. 다시 제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자는 한자로 요자입니다. 필요할 요자입니다. 필요할 요자. 그러니까 지역권이 필요하다는 거, 지역권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요역지. 승역지는 승낙할 승자입니다. 지역권을 승낙했다는 겁니다. 지역권을 부담을 받아가지고, 지역권 부담, 이거 한자 제가 한자를 너무 안 쓰니까 한자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거 참 난감합니다. 승자가 생각났습니다. 한자를 너무 안 쓰니까 생각이 한자를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승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을 승낙했다는 거, 승역지. 그러니까 이 역자를 알아야겠습니다. 역자가 어떤 부담을 받는다는 역자입니다. 이렇게 일이 누군가가 통행을 하게 되는 부담을 얻는다는 거, 그런 이 부담을 얻는다는 거, 그 역입니다. 병역 의무할 때 역자가 어떤 부담을 받는다는 거예요. 병역. 그래서 이러한 역을 승낙했다는 의미에서 승역지가 됩니다. 이제 요역지, 승역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통행지역권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지문 봅니다. 요역지에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이거 틀립니다. 이게 틀리냐면은, 이 요역지, 이 갑의 요역지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은, 여기 요역지에 지역권이 지금 딸려 있습니다. 지역권이 딸려 있는데, 이 지역권도 같이 이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 안 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이 갑토지가 예를 들어서 갑토지 소유자가 A, B, C 이렇게 이 세 사람이 갑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 중에 A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하여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B, C도 같이 지역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는 겁니다. 이건 맞는 얘기고요. 3번은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시효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취득 시효 기간에 취득 기간에 지역권도 취득 시효로 할 수가 있어요. 소유권만 취득 시효 하는 걸로 아는데 지역권도 취득 시효 합니다. 이 토지 소유자가 볼 때 갑토지 소유자가 지금 지역권 취득 시효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쪽으로 통행하는 지역권 취득 시효가.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가 갑토지 소유자에게 지역권 이 길로 다 다니지 말라고, 이 통행하지 말라고 한다면은 A에게만 말하면 의미가 없겠죠. B, C 이 갑토지가 공유지이기 때문에 ABC가 있는 소유자가 ABCD가 있는데 을토지 소유자가 A에게만 지역권 취득 시효를 중단시켜봐야 이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BC 모두에게 지역권 취득 시효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지문도 맞습니다.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지역권 취득 시효 기간의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ABC 모두 지역권 취득 시효를 중단시켜야 됩니다. 갑이 을토지 소유자가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통행지역권을 여기에 주장하려면 이 갑토지가 을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은 갑토지가 이 을 토지를 통행함으로써 어떤 편익을 얻는다는 것을 요역지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요역지가 있다는 것을 주장 증명해야 됩니다. 이건 맞는 얘기고요.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 사용으로 인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됩니다. 이건 맞습니다. 이 승역지 소유자, 을 승역지 소유자는 요역지 이 소유자가 일이 통행을 하게 되면은 이 자기 토지를 통행하게 되면 손해를 받으니까 이 손해를 보상을 해야 됩니다. 배상이 아니고 보상입니다. 적법하니까 보상이죠. 불법하게 다녔으면 배상인데 지역권을 취득한 것은 적법하니까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손해를 뭐 배상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문은 안 나오겠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승역지 소유자가 손해를 봤다면은 이 요역지 소유자는 그 손해를 보상을 해야 합니다. 59번은 이 정도로 하고요. 네, 60번입니다. 갑은 X건물에 관하여 을과 전세금 1억 원으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맞춰 주었다. 갑이 전세권 건물주, X건물 건물주이고 전세권 설정자, 을은 전세권자. 틀린 것. 전세권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이거는 법 조문을 먼저 한번 보시죠. 312조 전세권 존속기간. 전세권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은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10년으로 단축됩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의 지급이 성립 요건인데 실제로 수수하지 않고 기존의 채권을 전세금으로 가름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2번 지문도 맞습니다.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가 없이 기존에 대한 채권으로 가름하여 전세금을 가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름한다는 건 대신한다는 얘기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대신하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건물 소유자 갑이 X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대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을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 미친다. 이거 304조 1항 법조문입니다. 이게 지금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여기에 땅이 있어요. 이렇게 땅.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이렇게 이 토지 대지 대지에다 대지에 지상권을 먼저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지 지상권을 설정하고 나서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이 건물에다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럼 전세권자가 있게 되죠. 이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 지상권에도 그 효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 전세권의 효력이 지상권에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이 지상권을 설정한 건 아니죠.
기존에 있던 지상권에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이 건물을 전세권을 전세를 주니까 전세권을 설정하니까 이 전세권자가 이 대지의 지상권에까지 효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전세권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을은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갑에 대하여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법정 갱신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187조 187조에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죠. 법정갱신.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갱신이에요. 약정에 의하면 갱신하면 이게 등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등기라 해도 판례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합의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거 판례를 먼저 한번 봅시다. 합의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전세권 등기가 2020년 12월 30일에 됐다면은 설정이 등기가 경료가 되었다면은 이러한 전세권 등기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61번 61번에 보면 담보 물건이 가지는 통유성이라고 있습니다. 통유성은 통자 한자로 한번 써봅니다. 통자가 공통하다 할 때 통자입니다. 유성 유자 성 그러니까 이 한 통유성이라는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겁니다. 담보물건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이걸 통유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담보물건이 공통인데 담보물건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죠. 이게 담보물건입니다. 이러한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는 공통적으로 갖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 중에서 유치권에서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상대위성이 없습니다. 왜 물상대위성이 없는가? 이거는 이 법조문을 보셔야 합니다. 이 담보물건의 통유성이란 여러 담보물건에 공통되는 특성입니다. 320조 유치권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것도 중요합니다.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유치란 말은 그걸 점유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점유해가지고 다른 이들을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가 점유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유치입니다. 유치가 한번 또 봐야죠. 유치가 뭐냐면요. 머무를 유자입니다. 머무를 유자. 치자는 둘치자.
자기 수중에 머무르게 해서 둔다는 것입니다. 머무르게 유치. 그래서 유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점유가 필수 요건입니다.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치권을 보면은 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물상 대의성이 없다는 겁니다. 물상 대의성은 설명이 됩니다. 유치권은 유치할 권리입니다. 유치. 점유할 자기 수중에 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권리 행사를 못하게 자기만이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그래서 유치할 권리입니다. 부정성은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담보물권에서 부정성이 있는데, 부정성은 이 종자가 옛날 종과 노예, 주인과 종살이, 종놀이 할 때 이 같은 종자입니다. 종이고, 그 다음에 부자는 부수해서 따라다녀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성은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면은 이 부정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다니기 때문에 유치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부정성.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인 유치권도 소멸한다. 그래서 이게 부정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이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면 유치권도 만족을 얻게 되므로 부정하여 소멸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반성은 졸졸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졸졸. 수반. 우리가 수반한다고 하죠. 피담보 채권이 양도되면 같이 따라서 유치권도 따라서 즉 수반하여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수반성입니다. 불가분성은 피담보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담보물의 전부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자동차라고 하지 말고 건물이라고 할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을 보는 게 낫겠습니다. 건축업자가 집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요. 건축업자가 건축업자라니까 좀 그러네. 시공사가 건축을 했습니다. 이게 건축주가 있어요. 시공사가 건축을 했으니까 이 건축 비용, 공사 비용 있죠. 공사 비용을 받아야 됩니다. 건물이 완공해 있으면 공사 비용이 받아야 되니까 변제기가 도래한 겁니다. 공사 비용 채권. 이건 채권이죠. 공사 비용 채권. 공사 비용 채권이 변제기에 달했는데 건축주가 이 채권 공사 비용 채권을 주지 않게 되면은 이 시공사는 시공사 사장이든 누구든지 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하게 됩니다. 점거해 가지고요. 점거. 그래서 유치권 행사하게 됩니다. 불가분성이죠. 불가분성. 그러면은 이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1억인데 건축비가 1억인데 여기서 만약에 5천 갚았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공사비가 5천이 남았죠. 5천이 남았다고 해서 5천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 불가분성 때문에 이 불가분성 때문에 이놈은 반은 쪼개갖고
내가 5천 받았으니까 이놈 반 쪼개가지고 반만 유치권을 행사하고 반은 유치권을 행사 못한다 가 아닙니다. 이 잔금 5천 다 갚을 때까지는 이 건물 전체를 계속 유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분이란 건 쪼갤 수 없다는 거죠. 불가분. 가분은 쪼갠다는 거고, 불가분은 못 쪼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전체에 대하여 피담보 채권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점유한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분성입니다. 유치권은 불가분성이 있죠. 찌끔찌끔 갚았다 해서 이걸 3분의 1은 내가 반환하고 3분의 2는 점유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전액 다 갚을 때까지 끝까지 유치해가지고 점유해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상 대의성입니다. 이건 또 설명이 필요합니다. 물상 대의성은 담보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진수, 기타 등으로 담보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담보권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 대의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담보물권 특유성 중에서 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만 특이한 게 물상 대의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암기하셔야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유치할 권리만 있고 우선 변제권은 없어서 물상 대의성은 유치권에 없습니다. 이유가 그겁니다. 61번은 이 정도로 됐고요. 그 다음에 62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지금 그림이 필요합니다.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관계없다. 이 말을 지금 설명을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금 건물을 공사비 채권은 아까 한 대로 다시 예를 들어서요. 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있습니다. 유치권이 있는데 이제 시공사를 하지 말고 이제 건축업자라 가지고 여기 인테리어 했어요. 인테리어 업자. 인테리어 업자가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 건물이에요. 했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 인테리어 업자가 인테리어 이거 비용을 변제를 안 해주니까 인테리어 업자가 이 건물을 유치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점거해가지고 점유. 인테리어 업자가 이 건물을 점유해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직접 점유하면은 인테리어 사장이죠. 그러니까 사장이 직접 점유하면은 이게 사장이 직접으로 점유할 수도 있고 직원을 시켜서도 점유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직접으로 이거를 점유를 하게 되면은 이게 직접 점유가 됩니다. 직접 점유. 직원을 시켜가지고 점유를 하게 되면 사장은 간접 점유를 하게 됩니다. 직원이 이제 직접 점유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직원이 직접 점유. 직원이 직원을 시켜가지고 유치권 행사하면은 직원이 직접 점유를 하고 인테리어 업자 사장은 간접 점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관계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유치권자 유치물에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에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유치권은 물권이고 유치권자는 물권이고 제3자에 대한 간섭이 없이 유치권자가 그 유치권을 포기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제3자가 이 유치권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판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찾아보질 않았습니다. 유치권의 성질상 그렇다는 겁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계속 점유하면서 이 공사 비용을 갚으라고 해도 안 갚으면은 나중에 직접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소유자가 채무자죠.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인테리어 업자에게 유치권을 소멸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소멸 청구가 되는 거 소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 약정에 의하여 권리금 반환 채권으로 임차 건물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림을 하나 더 그려봐야 됩니다. 이게 예. 이러한 건물이 있는데요. 그림이죠.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임대차를 했습니다. 임대차를 했는데 임대차, 권리금, 약정, 권리금만 있겠습니까? 보증금도 있겠죠. 보증금이나 이 권리금은 임대차 때문에 생긴 채권이죠. 임대차 때문에 생긴 채권이지 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닙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요. 그 물건, 유치권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입니다. 관하여.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에요. 관하여. 이 관하여 생긴 채권을, 교과서에서는, 결련관계라고 합니다. 결련관계.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관하여 생긴 채권. 관하여란 겁니다. 관하여. 권리금이나 보증금은 이 물건에 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임차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고 임대차 때문에 생긴 채권이죠. 권리금, 보증금. 보증금은 이거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권리금은 좀 다른 경우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임대차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지붕에 공사를 했다. 지붕 공사를 했다면은 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입니다.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권리금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아니죠. 그런데 좀 이걸 판례를 좀 찾아봐야겠는데 제가 지금 찾아보지도 않아가지고. 하여튼 정답은 이 권리금 반환 채권으로 임차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맞는 지문이니까요.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권리금은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보증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금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지문에 의하면 권리금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건물을 수리한 비용처럼 아니면 건물을 확장했다거나 뭐 그렇다면은 이거는 확실하게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이 건물을 유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마칩니다. 제가 지금 민법 해설을 이 중개사 해설이 끝나면은 민법 해설을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면 교과서를 자세히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것도 상당히 중개사 해설을 또 이 지문 하나하나를 다 검토하는데 거의 다 검토하지만 이렇게 눈에 쓱 안 들어오는 거는 제가 지금 그 출처를 다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판례 번호 같은 거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 정도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